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동차반 이제 오늘부터 진행할 건데요. 동차반 진행하기 전에 수업 중이나 아니요 중에는 뭐 하기가 어렵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도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주소나 카카오톡으로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동차반 진행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행정 쟁송과 관련해서는 밑바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집약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직관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맥락을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맥락을 파악해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맥락을 통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암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글로 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기가 돼 있어야 뭐 비비건 뭐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락을 바탕으로 암기를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이 현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종국적인 엔드 스테이트예요. 현출. 자, 근데 이 현출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맥락이라는 부분이에요. 맥락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한 저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맥락에 대한 그립을 가져가고요. 그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암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암기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요 교재 있죠? 요 교재를 통해서 암기하는 노하우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암기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례에서 어떻게 현출을 할 것인가? 자, 요 세 가지가 목표예요. 그래서 수업 진행은 맥락,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 이를 바탕으로 한 현출, 요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맥락적인 관점에서 행정쟁송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쟁송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A라는 애하고 얘가 이제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가 일어났죠. 교통사고. 그러면 얘가 피해자, 그 다음에 얘가 가해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 관계는 민사상의 법률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A가 갑에게 손배 청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민법을 뭐 하셨던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러면 A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다가 하냐면 서초동에 있는 민사법원에다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민사법원 판사의 주된 관심사안을 한번 보면 결국에는 A가 원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이 피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예를 들어서 1억 내놔 이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사익. 나 1억은 없는데 5천이면 안 될까? 쇼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조정. 자, 이게 판사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민법을 하셨던 분들은 이걸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얘네들만 좋으면 판사는 신경 쓸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속가에 따라 다르지만 판사 한 명이어도 충분해요.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법률 관계는 형사상의 법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 피고에 앉아갖고 형사법원 판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유죄겠죠. 여기서는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민형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의 뉴스에서 좀 많이 접해봤어요. 그나마 익숙해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행정이에요. 행정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뭘 때려지냐면 갑에 대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얘한테 운전면허 정지 6개월 이걸 때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갑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등장하는 법원이 행정법원이에요.
아까 민사법원, 형사법원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고 다 서초동에 있는 중앙법원에서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바가 별로 없어요. 행정소송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가 찾아가는 법원이 바로 행정법원이. 그러면 이 행정법원은 양재동에 있어요.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운전면허 정지를 어떻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까요? 없애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대표 선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좀 생겨요. 자, 그럼 판사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여기서 이제 을이라는 애, 그렇죠? 을이라는 애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얘가 피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애, 얘가 소송을 원하기 때문에 원고예요. 그러면 얘는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피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을이라는 애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정지시킴으로써 음주운전했던 애가 운전을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전시키고자 하는 이익이죠. 그거는 무슨 이익이라고 하면 좀 있어 보여요. 공익이라고 표현하면 좀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얘는 내가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못 타고 다니니까 불편하죠. 그건 사익. 그렇죠? 그래서 얘는 사익.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달라졌어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의 형량을 해야 되는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나 여기에 있는 을이라는 애는 단순한 피고가 아니에요. 얘는 법치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처분을 통해서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애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고민할 내용이 많아서 3명이나 들어가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첫 번째의 맥락은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예전에는 사도세자가 만약에 사도세자가 아니죠. 연산군이 내가 만약에 사냥을 하고 싶어요. 그럼 그 동네에 있는 애들 다 나가라 그래요. 야, 나 오늘 사냥할 테니까 집 좀 비워. 난 여기서 사냥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집을 비워야 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이 되죠. 그거를 인치주의라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 싶어갖고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법으로 정해놓으면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생긴 게 법치주의예요. 이게 뭐 프랑스 대혁명 때 기반으로 해서 내가 뽑은 대표자가 정한 법으로 나의 일상생활이 규율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법에 의해서 나의 일상생활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도, 이게 법치주의죠. 결국에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법치주의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추상적인 얘기일 수가 있겠는데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즉 누군가한테, 일반 국민한테 집을 비워라라고 했을 때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된 법률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되지 지 맘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린 거죠. 이게 법치주의예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기본법 8조에 깔려 있어요. 행정기본법 8조. 이거는 오늘 암기해야 돼요. 행정기본법 8조.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서 여러분의 조문에는 주어지지 않는데 암기할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아,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알던 법치주의가 행정법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행정기본법 8조에 있다더라. 이런 것만 파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하고 얘의 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운전면허 정지 6개월을 때릴 때는 지 맘대로 했을까요? 아니죠. 지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가 그거대로 근거를 두고 따라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법에 대해서 얘가 몇 차 판단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1차 판단권자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이 법원에 시비를 걸었죠.
그러면 판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한 요 운전면허 정지 6개월이라는 것이 요 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를 또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의 판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2차적 판단권자. 그러니까 얘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얘가 들여다볼 수 있는 판단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치행정 원칙의 1차적 판단, 2차적 판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얘는 행정고시를 볼 때 행정법을 봤죠. 그러니까 행정법을 알아요. 그럼 판사는 변시나 사실을 통해서 행정법을 봤으니까 얘도 알아요. 얘도 알고 얘도 알고 누구 말이 맞나 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사에서 원피고에서 누가 거짓말 하나 들여다보는 거하고 레벨이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처분청인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베이스 속에서 원고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이게 기본 베이스 라인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뭘로 배웠어요? 이걸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고 굉장히 초딩스럽게 배웠던 개념인데 행정법적으로는 처분청의 1차적 판단권 존중. 그래서 이제 얘한테 대해서는 1차적 판단권 존중해줘야 돼. 1차적 판단권 존중. 리스펙트 해주는 거죠. 왜 그래요? 판사는 얘를 개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얘 짱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얘 짱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판사를 증언하려고 그럴 때 예산도 안 해줄 수 있고 법원 좀 증축하려고 그랬던데 기재부에서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만 존중하고 얘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적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이때의 사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민의 권익,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이것도 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눈치 봐야 되니까 머리 아프죠. 민사법원 판사보다는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행정법원 판사들이 에이스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3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 사이의 조율, 저울질,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교 형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행정법을 지배하는 가장 큰 로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 그 다음에 법치행정 원칙에서 의한 1차적 판단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소송에 대한 요건 자체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무엇에 대해서나 언제나 소송을 제기하면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자, 이 소송 요건은 우리가 행정쟁송 전반에 있어서 기라는 카테고리에다가 넣어둘게요.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원고가 소를 제기한다. 그럴 때에는 각하 판결을 때려서 아예 본안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공익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 판단권에 대한 존중. 자, 이런 관점에서 소송 요건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 원고 적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상 적격, 뭐 협의의 소의 이익, 그 다음에 뭐 제소 기간, 전치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처분청에 대한 1차적 판단권 존중과 공익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요구되고 흠결되면 각하예요. 각하. 각하는 뭐냐면 클럽에 가기 전에 입구에서 아예 입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안에 가서 다투지도 못하고 권투로 따지자면 킬로그램 쟀는데 떨어져서 링 위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 그럼 원고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각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충족이 됐어. 그러면 어디로 가요? 본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잘났느냐라는 게임 속에서 원고하고 피고가 이제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판결 속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했으니까 이기면 인용, 원고가 지면 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인용이라는 얘기는
처분청에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1차적 판단을 때렸는데 그게 법치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아. 그래서 원고가 맞는 거야.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 위법하다. 이런 표현이고 기각이 되면 적법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승전결에서 본안을 우리가 전이라고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쟁송에서 배우질 않아요. 근데 왜 알아야 되느냐? 요거를 이 카테고리가 있다는 걸 전제로 문제를 출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계적 지위를 혼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가 해당되는 내용이 전이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야지만 이거를 구분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기와 관련된 이런 소송 요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것. 이게 우리 행정쟁송에서 80%예요. 80%. 그래서 이걸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각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소송 요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저기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자, 행정법원에서 판사가 고민하는 내용은 민사법원 판사가 고민하는 내용과 좀 다르다. 왜냐하면 원피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피고는 공익을 실현하고 처분으로서 1차적 판단, 그러니까 법치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자이기 때문에 얘 눈치도 봐야 되고 얘 눈치도 봐야 되더라. 그래서 얘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공익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자, 이런 엄격한 소송 요건을 요구하지만 그렇지만 또 국민에 대한 권익을 생각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례의 개별적인 태도를 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학자들이 주장해요. 왜냐하면 소송 요건이 확대돼서 본안까지 가면 누구만 고생해요? 판사만 고생하죠. 학자는 고생하진 않고 국민으로부터는 찬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소송 요건이 확대를 주장하는 학자의 의견이 반영돼서 만약에 판례에서 소송 요건이 확대됐다 그러면 그런 판례가 출제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출제는 학자가 하니까. 그럼 내 얘기가 판례에서 받아들여졌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들이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각하가 되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하구나. 자, 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원고 적격이에요. 원고 적격. 자, 여러분 법학은요. 이름을 되게 잘 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개념적인 징표가 다 충족되게끔 네이밍이 돼 있어요. 여기서도 소송을 원하는 자인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갑이 아까 행정법원에 찾아갈 때 여러분의 상식에 비추었을 때는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얘가 찾아가는 건 자연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얘는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받았으니까 침해받은 자가 법원에 가는 거죠. 얘는 이거의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직접 당사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얘랑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는 갑의 여자친구예요. 근데 우리 오빠가 운전면허 정지를 당해서 차를 못 태워줘. 불편해. 그러니까 이 운전면허 정지 없애줘. 법원을 찾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상식이 맞아요? 어색해요? 어색하죠?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 상식을 여러분들이 행정법적으로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려면 얘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에서 나에게 보호하고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권리가 당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너 때문에 침해됐으니까 법원을 간다. 법률상 이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주장하고자 하는 이익은 어떤 이익일까요? 연애를 차 안에서 하고 싶어. 근데 너 때문에 못해. 그런 거니까 사실상 이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적 이익. 그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아. 추상적 이익.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고 적격이 흠결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흠결되기 때문이죠. 아, 이게 원고 적격이구나.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12조 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율하고 있어요. 그럼 법률상 이익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느꼈듯이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는 법치 행정의 원칙, 즉 아까 우리가 봤던 행정기본법 8조에서 이렇게 얘한테 뭔가 불이익한 내용을 때릴 때에는 법의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보호되는 얘의 법익이 다 규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는 법치 행정의 원칙상 직당은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는 거예요. 직당은 원고적격이죠. 그래서 침익적 처분에 대한 직접 당사자는 원고적격이 있어요. 이건 우리 상식이죠.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부산대 의전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럼 부산대 의전원은 국립대니까 그 친구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가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나는 죄 없으면 학교 다니기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소송 제기하는 건 웃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익?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얘는 법률상 이익, 얘는 이런 이익. 그래서 원고적격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치행정 원칙에 비추었을 때 처분은 그러니까 이러한 운전면허 정지라는 거 이거는 법의 근거에서 내려졌겠죠. 그러니까 이 당의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뭔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해야지 그러한 법률의 근거에서 비추었을 때 이런 거에 불과한 애는 원고적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원고적격. 그러면 없으면 각하가 되는 거죠. 각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의 소의 이익. 자,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건 협의는 좁은 거죠.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의 이유예요. 이유는 뭔가 없어 보이잖아요. 이유를 있어 보이게 이익이라고 이야기해요. 법이라는 건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려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이. 그래서 광의가 있으니까 협의가 있겠죠. 광의라는 것은 자 원고 적격이 있으면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고 적격이 있으면 광의의 소의 이익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협의의 소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건데 저 케이스에서 만약에 소 진행 중에 6개월이 오바됐어요. 그 얘기는 6개월이 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전면허 할 수 있죠.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원래 여기서 취소송 제기했던 이유는 뭐예요? 운전하려고 제기한 거죠. 그런데 운전면허 정지 6개월이 도가 됐으니까 소가 길어지니까 도가 됐으면 이제 운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협의의 소의 이익 이게 없는 거죠. 자, 이건데, 자, 예외적으로 또 인정될 수 있는지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운전면허 정지 6개월에 대해서 벌점 60점이 부과가 되면 1년 동안 만약에 벌점이 100점이 누적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에 돼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60점이 100점으로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없애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걸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징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화되면 암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과로서 작용되는 거니까 비록 이제 처분의 효력은 소멸했지만 예외적으로 얘를 제거해야 될 현실적인 이유가 있게 되는 거. 이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에요. 알겠죠? 아, 그런 거구나.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소 필요함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너 원하는 거 다 됐으니까 소 취하해. 없어. 각하.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협의의 소의 이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피고적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피고적격. 자, 피고는 소송을 받는 애죠. 여러분, 피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구.
그러니까 이제 뭐 공 받고 이런 게 피고인 것처럼 소송을 받은 애가 피고예요. 근데 피고가 될 수 있는 애도 적법한 자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있으시면 한번 꺼내 보실래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없으세요? 거기에 보면 운전면허증 누가 줬는지 거기 맨 밑에 관인이 찍혀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지방경찰청장이 줬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 지방경찰청장, 얘가 여러분한테 운전면허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걔가 바로 처분청이에요. 처분청. 그러니까 처분서죠. 이 운전면허증도 처분서예요. 거기에 찍혀져 있는 애가 처분청이에요. 얘가 처분청. 그러면 얘가 줬으니까 얘가 뺐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우리가 운전면허 정지 6개월, 그것도 얘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때렸기 때문에 얘의 멱살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애의 정체가 뭐냐,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하는 모든 행동들. 자, 이거를 우리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행정작용. 근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관념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아이언맨으로 따지면 뭐 자비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시스템으로 해갖고 구체적인 어떠한 작용은 뭘 통해서 해요? 개별적인 아이언맨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세청장이라는 애가 조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세작용을 해서 국세를 걷어들이면 이게 국세청장 계좌에 들어가요? 아니죠. 그건 미친 짓이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고에 납입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면 법적 효과는 누구에게 들어가요? 얘한테 들어가요. 즉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 얘를 행정주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법학은 그 이름 네이밍 속에 징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친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병무청장이 군대 오라고 이병 통보를 때려요. 그럼 병무청장 집을 지키나요? 누구를 지켜요? 얘의 국가 안보를 지키죠. 영토, 영공, 뭐 영해를 지키는 거죠. 법적 효과는 또 얘한테 귀속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뭐 운전면허를 취소하건 뭐 하건 간에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질서의 유지의 효과는 대한민국에게 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 주체가 있는데 얘가 직접 나설 수가 없죠. 얘는 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에 찍었듯이 표시하는 자. 자, 이거를 우리는 처분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원래 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행정기관 중에서도 바로 이러한 처분청,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끔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래 어떤 치킨집에서 오토바이 배달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장한테 소송 걸어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오토바이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걸어요? 사장한테 걸죠? 왜? 사장한테 걸어야 돈 받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이 했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인한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뭐예요? 그게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얘는 당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관에 불과하니까. 인격이라는 주체는 얘가 되기 때문에 원래 얘가 소송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처분을 때렸던 표시를 했던 얘가 소송의 대상이 돼서 멱살을 잡히는 게 우리한테는 친숙한 거예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소송법 13조에서 얘한테 예외적으로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얘 이름이 이영일이다. 이영일? 그러면 이영일의 멱살을 잡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요 직함을 갖고, 그렇죠? 요 기관을 갖고 우리는 소송의 대상. 사람은 우리가 따지질 않아요. 행정소송에서. 그래서 얘가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각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분청. 아까 우리 운전면허증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한테 처분서를 통해서 관인으로 찍힌 놈만 멱살 잡으면 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구나. 근데 이걸 잘못 지정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하가 될 수 있구나. 요거를 잘 보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피고 적격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대상 적격 한번 볼게요. 자, 대상 적격. 이것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적법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가 네이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행정청이 하는 수많은 행동 중에서 이제 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으니까 대상 적격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 이러한 모든 행정작용 속에서 이거 행정작용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 행정작용 속에서 처분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 개념이 이제 여기에 선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 개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에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많은 행동들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법률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거를 우리는 반대로 사실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이 있고 연애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결혼이 더 의미가 있죠. 결혼은 왜 그러냐면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초래해요. 무슨 권리가 생겨요? 결혼하면? 관심 없죠.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죽으면. 그래서 상속권 이라는 권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의무도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어요? 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양 의무도 있어요. 가족법상.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생기니까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돼요. 헤어지는 건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이런 건 어디예요? 그럼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중에. 이런 게 바로 법률행위예요. 근데 연애는 어때요? 권리가 생기나요? 뭐만 남아요? 상처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건 그냥 사실행위. 추억? 권리 의무의 변동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취소한다는 표현은 어디가 어울려요? 결혼은 취소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이혼이에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왜? 권리 의무가 생겼으니까 그 소급적으로 권리 의무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연애하면서 헤어질 때 야 우리 연애 취소하자 그러면 뭐 또라이죠? 이상한 애잖아. 연애를 왜 취소해? 그냥 헤어지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라는 표현 자체는 어디에 어울려요? 법률행위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청이 하는 것, 그중에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행위가 아닌 기타의 내용들도 있겠죠. 우리는 요게 취소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청이 하는 법률행위, 그렇죠? 행정청이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도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 요건들이 충족되는 애를 우리는 행정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행정행위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으로 건너가면 처분이 돼서 뭐 대상 적격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그러면 아예 안 되면 국민은 섭섭할 수 있죠. 행정청이 하는 법률행위, 행정행위만 소송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법원에 가서 시비를 못 건다 그러면 국민이 섭섭하기 때문에 요걸 기반으로 해서 기타의 다른 작용 속에서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되는 논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와 학설의 논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운전면허 정지라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때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요거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벌점 부여라는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6개월 때리지 않고 벌점을 60점만 부과했다.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바로 생겨요? 안 생겨요? 벌점 부과만으로는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벌점이 100점이 돼서 취소가 되면 그때 취소에 의해서 면허 취소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지 이때는 어떤 것만 생겨요? 불안한 마음만 생기는 거죠. 벌점 60점. 쫄리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시비를 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취소성 제기하면 법원에서 입변, 각하해버리는 거예요. 대상 적격이 없기 때문에. 와, 행정소송에서 본안까지 올라가기가 참 어렵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오늘 여러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건데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차반이라는 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찬찬히 다 이해하고서 한다? 그럴 시간도 없고 맥락 빨리 때려잡고 암기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기에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가 있어요. 전치주의라는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처분청이라는 거, 행정청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행정청이 갑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라는 처분을 때렸죠. 그래서 이제 갑이 법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처분청, 얘를 둘리라고 할 거예요. 둘리. 근데 이제 법원은 여러분 돈을 내야 돼요. 인지를 붙여요. 그래서 인지대를 붙이니까 소송으로 가서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진입 장벽이 있죠. 그래서 법원을 가기 전에 법원 전에 또 한 명을 두고 있어요. 걔가 고길동. 얘가 행정심판위원회예요. 행정심판위원회. 얘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길동을 갈 수도 있고 법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고길동이라는 애는 누구냐? 얘가 바로 여기서 아까 얘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죠. 서울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얘가 중앙행심위. 얘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얘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그래서 세종시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데가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행정부, 얘도 행정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리 고길동은 세종시 아니면 얘는 물론 이제 서울에 있지만 만약에 이게 다른 장관이라 그랬으면 세종시에 같이 살죠. 쌍문동에 같이 사는 행정부라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둘리 고길동. 그런데 얘가 한 빌런 짓을 얘가 한번 살펴보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고길동을 한번 거치고 나서 법원을 가도 되고 그 다음에 거쳐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고길동이 열심히 하면 판사는 좋아요, 나빠요? 좋지. 왜? 일이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특히나 저런 운전면허 처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고길동을 거치도록 해요. 필요적 전치. 만약에 고길동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오면 법원은 어때요? 킹받죠? 판사는 일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각하하는 거예요. 필요적 전치. 알겠죠? 그래서 필요적 전치라는 것은 원래는 임의적 전치지만 이렇게 국민 생활의 일반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고길동 거치고 와라. 그 다음에 이제 고길동한테 가면 대부분 깎아줘요. 또. 신기하죠? 왜 깎아줄까요? 여기는 법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옷도 좀 남루하게 입고 가고 뭐 법리적인 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반성문 써서 연필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좀 맞춤법도 일부러 틀리고 짠하게 하고 가서 하면 깎아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법원 입장에선 좋아요. 왜? 법원까지 또 안 오니까. 이게 뭐예요? 얘가 행정심판이고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결국에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심판, 그 다음에 2단계에서의 소송,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고길동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겠죠? 이게 전치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 둘리가 예를 들어서 갑한테 이렇게 처분을 때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돈이 없어서 고길동을 찾아갔는데 고길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 재결을 때려요. 그러면 얘도 행정청, 얘도 행정청, 얘도 처분, 얘도 일종의 처분이에요. 그럼 처분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2개가 섞이면 어떻게 돼요? 섞이면은 곤란해요. 그럼 판사는 판결에 모순 저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2개의 처분이 섞이지 않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서는 둘리가 내린 원처분, 그 다음에 고길동이 내린 재결처분, 이 2개 중에서 섞이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그때만 고길동의 멱살을 잡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한 위법이죠. 그러면 고유한 위법이라는 건 둘리에게는 없고 고길동에게만 있는 위법성. 그게 있을 때 고길동 멱살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유하니까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판사가 판결의 모순 저촉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게 원처분주의예요. 그러니까 대상적격과 관련된 파생 쟁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길동도 원래 얘한테 갈라 그러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얘한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술 먹고 계산 잘못해서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됐네라고 착각해갖고 각하 재결 때렸어요.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공짜로 쓸 수 있는 쿠폰 카드가 날라갔죠. 누가 빌런 짓 한 거예요? 고길동의 둘리예요. 고길동이 잘못한 거니까 그때는 고길동의 멱살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원처분주의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원처분주의 고유한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위법성의 레벨이 얘가 0이고 얘가 100이면 얘를 멱살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알겠죠? 이게 원처분주의예요. 자, 이게 만약에 충족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 대상적격과 관련해서. 자, 그런 것들이 원처분주의와 관련된 쟁점을 했고요. 우리가 좀 쉬었다가 제소기간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할게요.